통일맘과 함께 넘는 평화통일 12곡에 오늘 어느덧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독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27년째 그 통일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독일 분단의 역사나 또 우리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닮은 듯 닮지 않은 듯 그래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일을 바라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독일 통일이 굉장히 많이 부러웠고 또 어떤 교훈을 발견해 보고 싶은 마음에 독일 통일에 대해서 그 과정이나 또 어떤 요인들이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지 등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었죠. 제가 작년에 유럽연합 연수차 갔을 때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독일 통일에 관련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알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독일 분단의 역사가 어땠고 또 통일 과정이 어땠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통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일의 분단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범 국가였었던 독일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 이 연합 4개국에 의해서 분할 점령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49년 9월에 서독 정부가 수립이 되고 또 49년 10월에는 동독 정부도 탄생이 되는 겁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련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 이제 동독이 되겠고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점령이 됐었던 그 지역이 서독이 되는 겁니다. 이 독일이 이렇게 네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수도 베를린, 동독 지역에 있었던 수도 베를린 또한 이 연합 4개국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생기게 된 것은 1961년도에 이 동서독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동독 측에서 서독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61년에 구축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철조망으로 치다가 제대로 이렇게 이 베를린 안에서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을 가르기 위해서 장벽이 설치가 된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연합 4개국이 분할 점령을 하다가 1950년, 53년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한국 전쟁 이후에 이 연합국이었었던 이 소련과 또 미국이 본격적으로 냉전에 있어서 동서 진영의 종주국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냉전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의 네 나라가 분할 점령을 하고 있었던 곳에서 서구 진영의 국가들이었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지역의 그 점령지는 서독이 된 거고 또 이 소련의 점령지였었던 동독은 이제 동서 냉전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돼서 이제 동서 그 양 진영의 갈등이 독일 안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린 장벽도 구축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해체된 것이 상징적으로는 냉전 질서 체제가 와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독일 안에서 베를린 안에서의 맥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를린 문제나 이 독일 통일 문제 같은 이런 그 정치적인 민족, 독일 민족에 관한 그 결정들은 사실 그래서 독일에게 그 주권이 없었습니다. 베를린 문제, 독일 통일 문제들은 전순국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독은 사실 1990년 통일을 맞이하게 되기까지는 전범국으로서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면서 기꺼이 이 정치적인 분할 점령 이런 상황을 감수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서독 같은 경우에는 냉전 당시에도 세계 3대 그 경제 대국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런 국가 운명에 대한 혹은 민족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이 그 굉장히 이렇게 제약을 받는 그런 나라였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던 동서독
독일 통일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서 사실 반복적으로 얘기할 건 없고 간략하게 독일 통일의 그 역사적인 맥락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역시 동서동 역시 뭐 독립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제관계 속에서 동서독 관계가 또한 맞물리면서 통일의 그 흐름을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붕괴되면서 독일은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잘 타게 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5년 3월부터 이제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이 이제 개혁 개방 물결을 일으키게 되죠. 그 영향을 동독 혹은 서독 독일도 역시 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1989년 1월부터는 동독 내부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여름부터는 이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있는 서독 대사관에 동독 주민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국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의 정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1989년 11월 9일 동독 공산당 대변인의 이 무비자 통행 선언과 함께 베를린 장벽이 순식간에 붕괴된 거였죠. 이 얘기는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 사회주의 국가는 당 국가 체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당적인 지도를 통해서 정부 강요가 정부 기관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이렇게 급격한 사회주의 체제 전환기에 이 손발이 좀 잘 안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그 대변인이었었던 그 사람은 이게 뭐라고 그러나 정부 회의라고 할까요? 강요 회의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 외교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잘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발표 그 회의 자료를 읽을 때 그냥 무비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독일과 그 여행 자유화를 선언한 거였죠. 서독으로의 여행 자유화를 선언한 거였죠.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그 실행이 되냐?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이 공산당 대변인이 그냥 즉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 실수였었고 그 얘기를 들은 그 동독의 주민들이 대거 몰려 나오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실수에 의해서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현상적으로는 뭐 이 한 공산당 관료의 실수로 인해서 빚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동서독 안에서 급변하는 이 전국의 흐름이 잘 반영되어 있었던 그 결과였다고 할 수 있죠. 아시다시피 89년 11월 달에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또 독일뿐만 아니라 폴란드, 체코, 뭐 헝가리 그리고 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소련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체제를 전환하고 공산당이 사실은 국내에서 실권을 하고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동독 안에서도 그 흐름이 영향을 받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1990년 동독 주민들이 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동독의 장래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스스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10월 3일 서독의 그 기본법을 받아들이는 독일의 기본법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를 해서 동서독이 통합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독일 통일의 특징은 한마디로 평화롭게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이었었지만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통일이었었다. 그리고 통일의 주역은 누구보다도 동독 주민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결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했었던 그 주체가 바로 동독 주민들이었었기 때문에 통독의 주역은 동독 주민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통일 전에 동독의 주민들은 월요 기도회를 통해서 사실은 그 80년대 내내 이 평화로운
그런 기도회 혹은 뭐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만들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독의 정치가들이 이러한 흐름을 잘 기회를 포착을 해서 동독에 대해서 서독의 정치가들이 좀 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뭐 예컨대 헌법을 미리 개정을 해 놓아서 동독이 자연스럽게 서독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든지 하는 점은 이 서독 정치가들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독일에서는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독일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기본법의 그 영토 조항을 개정을 해서 서독 지역에 있는 주뿐만 아니라 동독 지역에 있는 주도 동일한 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었던 거죠. 독일은 이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일이 좀 수월하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서독의 이 막강한 경제력, 당시 세계 3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막강한 경제력과 더불어서 외교력도 출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련을 설득해야지만 됐었는데요. 동독에 거주하고 있었던 소련군을 철수시키려면 소련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었겠죠. 그리고 또 서독 입장에서는 이 유럽 지역을 군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나토라든지 하는 미국으로부터도 사실은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 이 냉전의 그 양 종주국이었었던 두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주변국들로부터도 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은 그들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야만 했는데 서독의 정치가들은 이러한 외교 통일 노력을 굉장히 잘한 그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 이렇게 급속도로 통일이 되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통일 이후에 많은 후유증들이 있었죠. 통일 이후의 어려움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역시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어떠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사실은 뭐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그 요인이 무엇이었나를 살펴보면 이 1대1 화폐 교환이라고 하는 이 정책이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불러왔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독과 서독의 이 화폐 가치가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콜 수상이 이 사실은 그 동독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겠죠.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결정으로서 이 경제 문제를 화폐 교환 문제를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2대 1 정도 동독과 이 서독의 화폐 교환을 2대 1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목적에서 1대 1로 화폐 교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면서 동독과 이 경제력이 차이가 나는 이 동서독 경제가 하나가 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인즉슨 이 동독 경제의 메리트를 상실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동서독의 그 물가도 차이가 나고 임금도 차이가 나고 또 경제력도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 나는 경제들이 급속도로 하나가 되면서 어쩌면 이 메리트가 될 수 있었던 그 통합이 굉장히 재앙처럼 다가왔었다는 점입니다. 동독의 저임금이나 또 저물가 이런 것들이 지속되었었다면 이 서독의 자본이나 아니면 세계 자본이 투자의 메리트를 가지고 동독 지역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화폐 교환을 1대1로 해버리다 보니까 저임금이나 물가나 임금에 있어서의 메리트를 이렇게 경쟁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동독 지역의 경제 그 근력이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화폐 교환 이외에 동독 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또한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업들 사회주의 국가였으니까요. 이 그냥 자유시장 그 질서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퇴출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업률은 상승을 했고 게다가 또 동독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 반환 청구권을 허용해 버리는 바람에 이 민간인들이 국가 그 토지 공유화에 의해서 반납을 했었던 그 토지를 다시 반환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대를 높여놨습니다. 노동,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비율도 높고 임금에 대한
그 메리트도 없고, 그다음에 지대도 높이 쳐줘야지만 되고, 이러다 보니 동독 지역에는 갈수록 이 자본 그 시장주의에 이렇게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에 투자를 많이 유인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이런 내면의 그 어려움들이 숨겨져 있었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서 회복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게 바로 급속한 통일, 또 1대1 화폐 교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선택, 이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어려움은 동독 지역에 있었던 이 사회통일당, 그 이름이 사회통일당인데 공산당을 그 지향하는 집권당이었었죠. 이 해산이 되면서 당정이 분리되고 이 뭐 호네커 수상은 몰락을 하고 모드로 수상이 통일 과정을 주도하게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당국가 체제에서 당정이 분리되면서 오는 혼란, 그러니까 이제 동독 입장에서는 지킬 건 지키고 또 내줄 건 내주고 하면서 어떤 바게닝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채 일방적인 이 정치적인 그 뭐라 그러나 그 헤게모니를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제 전환 과정에서 동독 지역 안에서도 이 양극화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 공산당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역공이 시작되는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다음으로 이 문화적인 어려움은요,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 동서독 서로 이 지역적인 차별이 많이 있어서 이 오씨 배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 오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독 지역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배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독 지역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포스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같은 사람인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포스터인데요. 그렇지만 현실상으로는 이 오씨 배씨 서로 지역 차별, 그러니까 지역적인 차별이 사람들 간에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을 주제로 하는 포스터전에서 항상 이렇게 많이 제시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포스터인데요. 이 배와 사과를 갑자기 급속하게 실로 이렇게 꿰매 놓는다고 한들 이게 통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급작스러운 통일이 가져오는 어떤 그 피해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속뜻은 자본주의 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갑자기 체제 통합을 시키려고 하니 거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통일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그런 독일 통일 과정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통일된 독일은 이제 27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독일 통일 27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30년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수치적으로 볼 때는 이 유럽연합 안에서 독일은 GDP 순위로 볼 때는 1위입니다. 이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독일 경제가 동서독 통합 과정 가운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문제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다행히도 이 통일 이후에 그리고 통일 과정 가운데에서 이 유럽 통합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독일로서는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외부적으로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그 제품들이 유럽연합 안에서 굉장히 이 호응도가 좋았고 수출의 길이 한마디로 열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유시장 질서가 구축이 되면서 그 독일의 그 제조업 기반의 경제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유럽 통합 과정에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통일이 독일 내부적으로는 어려웠지만, 다른 한편 유럽연합의 그 통합 과정에서 맞물리면서 시장은 넓어지고 기회가 오히려 독일 입장에서는 온 거다. 그래서 이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럽의 엔진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튼튼하게 독일 기업이 성장을 한 결과 2016년 이 GDP 순위로는 이제 1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지표들이 좀 있는데요. 동독 지역이 그러면 과연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지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독의 그 소득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현재는 동독이 이 80.66 정도까지 올라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지역의 그 실업자 수도 그 플로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해서 89만 7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독으로 인구 이동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됐는지 이제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동서독 출산율은 서독과 독일 동독 지역이 뭐 비슷하긴 한데 1.454 대 1.371 이런 정도로 출산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출산율이 저조하다가 올라선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통독 이후에 주민 의식 조사를 뭐 많은 곳에서 하는데요. 2011년 이 파이낸스 타임즈의 결과로는 이 동독 지역에서는 통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니면 뭐 자유화 이런 면에 있어서 여행의 자유 면에 있어서 좀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서독 지역에 계신 분들은 통일 이후에 이 평화나 정의, 그러니까 정의나 평화, 이 정의라고 하는 문제는 아마 이 동독이 뭐 인권 문제 굉장히 좀 컸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서독 지역의 주민들하고 동독 지역의 주민들하고 통일로 인한 그 편익, 통일로 인한 그 뭐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끼는 그 민감한 정도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만 놓고 보면요. 통일 이후에 독일 국내 총 생산 GDP가 지속적으로 늘어서 2013년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2조 8천억 원에 가까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동독 지역의 그 주민들은 41%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나아졌다 혹은 나아졌다라고 이 경제 형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반면에 많이 나빠졌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한 39% 정도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독 지역에서는 24%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아졌다 혹은 나아졌다라고 응답을 했고 나빠졌다, 많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응답은 47%에 달해서 이 서독 지역에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는 좀 더 좀 안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반적인 독일 전체의 국내 총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었고 유럽 연합에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등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간략하게 독일 통일 분단 문제부터 과정부터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독일 통일을 통해서 독일의 그 통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면모들을 짚어봐야 될지 한 3가지 정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독일의 통일은 흡수 통일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 단순한 흡수 통일이 아니고 이 장기에 걸친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 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그런 이 결과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이 과거의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이 아마 그 참고를 많이 했었던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적성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빌리 브란트는 1960년대 그리고 수상이 된 69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방 정책을 펼쳤었죠. 다름 아니라 이 평화 공존을 위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접근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었죠. 이런 정책이 벌써 70년대 계속 지속적으로 동서독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동서독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독 기본법을 볼 수 있는데 1972년도에 이 한참 그때
그 대탕트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남북 공동 성명 7.4 남북 공동 성명이 이루어졌었던 그 시기에 동서독 안에서는 동서독 기본법을 채택하면서 이런 동방 정책에 이은 이 제도가 되었었습니다. 동서독 기본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상호 체제를 인정을 하고 또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서독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동독에 대해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서독 기본법을 기점으로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경선에 대한 그 불가침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동방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땅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이런 동서독 기본법을 채택한 이후에 또 실천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1973년도에는 동서독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70년대부터의 지속적인 그 흐름 속에서 서독의 독일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영토 조항을 준비를 했었고 또 동독의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 서독의 기본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이제 동독의 국민 투표를 붙였을 때 통일 문제에 있어서 통일헌법을 새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 서독에 있는 이 독일 기본법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뭐 제3의 길을 갈 것이냐 등등의 옵션을 놓고 국민투표에 붙였었는데 동독 주민들이 서독 기본법을 들여다보니 그냥 그 공화국 그러니까 연방 공화국이었었기 때문에 독일 지역에 있는 그 주들이 그냥 연방의 하나로 편입하면 별도의 통일 헌법이 없어도 괜찮겠다,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서독의 기본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라고 하는 그 대안이 채택이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볼 때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서독의 그 기본 독일 기본법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사실은 이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의 체제 경쟁에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동서독 안에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독으로의 그 체제 편입조차도 동독 주민들로서는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통일은 흡수 통일인가? 결과적으로는 흡수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방적인 뭐 패권주의적인 그런 흡수 통일은 아니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독일 통일에 있어서의 교회의 역할 문제인데요. 서독 교회의 역할, 동독 교회의 역할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생각한 것은 서독 교회의 역할이라고 본 것은 이 동서독이 이렇게 냉전 질서 속에서 분단되기 이전부터 독일의 개신교회는 전쟁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동서독 지역을 아우르는 27개의 주교회로 구성된 단일교회, 즉 에케데라고 하는 독일 개신교 교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케데의 활동이 먼저 있었고요. 그러니까 동서독으로 분단되기 이전에 교회는 독일 개신교회가 그 기구적으로 먼저 출범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에케데 독일 개신교회는 동독 교회에 대해서 사회주의 속의 교회다라고 하는 워딩을 통해서 그들의 그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좀 지지를 하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도 많이 했었죠. 이 동독 지역에 있는 그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에 대한 건물 보수 혹은 또 교회 건축 등 이런 재원이 없었을 때 서독 교회들이 대거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독 그 교회의 재정의 40% 가까이 서독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 공히 평화 기도회를 81년부터 이어왔었는데요. 이 평화 기도회를 그 발맞추어서 동독 교회와 발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동독 지역의 교회, 동독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요? 1981년부터 매년 11월 달에 평화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속의 교회로서 시민사회가 사실은 싹틀 수 없는 이 사회주의 가운데에 유일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시민의 어떤 의사가 형성이 되고 모이고 하는 그런 시민 포럼의 장으로서 동독교회가 기능을 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동독 지역에서도 이 인권 운동이 있었는데요. 전쟁을 위한 군대는 거부한다라거나 아니면 이 환경 문제라거나 아니면 이 동독의 이 비밀 경찰 슈타지로부터 인권이 침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이런 민주화 운동들이 80년대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작센주에 있는 라이프치히의 이 너무나 유명한 성 니콜라이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런 교회들이 각 주마다 있었죠. 그래서 이 평화 기도회를 통해서 이 인권 문제나 이런 민주화 이슈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회 형식을 통해서 또 진솔한 기도를 통해서 물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회 운동으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워딩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우리가 바로 인민이다.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집단주의 인권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바로 이 우리가 그 인민이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그 80년대의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이 점점 무르익으면서 또 이 세계사의 어떤 그 체제 전환 변혁기를 치르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말로 이 구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토론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민족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워딩은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그 맥락에서는 굉장히 낯선 주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보다는 계급을 우선시하는 문화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독일 교회 안에서 민주화 운동이 무르익다가 89년 이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주장이 되게 되고 결국은 이 기도회의 흐름이 동독 지역의 큰 민주화의 발판이 됐었고 또 통일의 또 근간이 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독일 통일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본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그 상황에 이걸 대입하자면 북한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 대북 지원을 통해서 이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북한의 교회는 가짜다라고 하는 가짜 교회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독일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 지역에 계속 이렇게 독일같이 동독같이 이렇게 주별로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그 접촉이 가능하다면 북한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상상력을 가져야지만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독일 통일의 교훈. 이 문제는 뭐 바로 우리 한반도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서독의 그 갈등은 사실은 민족 갈등이라기보다는 진영 갈등이었었죠. 사회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런 그 진영 갈등을 초월해서 유럽 통합의 길로 나아갔었던 그래서 지역의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일에 동서독의 그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민족 통합과 지역 평화의 문제는 또 오래전 그 빌리 브란트의 그 유명한 사진, 폴란드 그 전쟁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 위로하는 그 탑 앞에서 헌화하면서 무릎 꿇었었던 빌리 브란트의 그런 사죄, 거듭된 사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일 민족이 유럽 연합 안에서 어떤 그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그 계기가 됐었는데요. 비단 이 빌리 브란트뿐만 아니라 메르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 민족이 유럽 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나치나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피해를 줬었던 것에 대해서 거듭된 사과를 했었죠. 그 사과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폴란드에 대해서는 전쟁 이후에 보상도 했었고 또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전쟁 이후에 폴란드에 넘어간 지역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나, 영국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선언도 하면서 이 용서를 빌고 또 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었던 민족이지만 그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유럽 연합이 경제 공동체로 서면서 독일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로서는 시장이 확대됐었던 거고 그동안 있었던 서독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에도 유럽 연합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민족 통합과 지역 평화 문제가 굉장히 긴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 한반도 상황에 적용을 해 본다면 물론 우리 민족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됐었죠. 그렇지만 이 용서와 화해의 문제를 이 남북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입하면서 실천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한반도 상황하고 독일 상황을 비교를 하자면 사실은 일본이 분단됐어야지 되고 일본이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또 용서를 구했어야지 되는 그런 맥락이지만 그 맥락을 당장 우리가 이렇게 대입할 수는 없어도 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라는 점을 이 한반도 상황에 적용한다면 이 남북한의 끊임없이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북한이 남한을 뭐 침략해 들어왔기 때문에 북쪽에서 먼저 사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그 피해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그 압제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논리를 내세우는 북한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한번 좀 뼈아프게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 통일에 있어서는 정치가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못지않게 교회의 역할도 중요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통일의 시대를 놓고 이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정치인들이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지 될지 독일 통일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통일 27년의 교훈, 우리 한국 사회나 또 한국 교회가 잘 이해하고 또 잘 받아들여서 우리 나름대로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